상승, 폭락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승론자들만 저를 따라오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끼신다고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는 폭락론 얘기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상승론에 대한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최대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미국발 금리 인상의 변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발 금리의 폭발적인 인상 끝이다.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가 도화선이 됐죠. 은행 파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이제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 번 정도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단계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올리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총재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금리 인하 시기 저울질을 할 겁니다. 지금 금리 차가 1.5% 차이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999년도도 1.5%까지 99년도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걸 우려했지만 실제로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 할 건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정도가 될 거고 우리나라는 한 3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기사가 이런 기사 나오죠. 연준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연준 의장이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하지만 이거 믿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건데 금리 인상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강하게 오히려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경제 우리 주체가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금리 계속 올라가겠구나. 아, 이제 소비 줄여야지. 그러면은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 한마디로 협박이다, 공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없다는 말을 지금 시장에서도 이 말을 믿지 않죠. 자,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동시에 급증한다. 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이거 부동산 시장의 서울 거래량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11월 달에 761가구로 최하 바닥을 쳤어요. 쳤다가 12월 달에 1000가구로 좀 늘었다가 1월 달에 1161가구. 지금 2월 달 오늘이 3월 28일이거든요. 3월 28일 기준으로 2월달 2448건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 서울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7, 8천 건 거래 막 이렇게 되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건 늘어난 게 무슨 지금 시장이 회복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추세예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거래량이 8.9천이 안 돼서 이게 무슨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기점으로 바닥 찍고 드디어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2월 달 거래량이 2,448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3일 남았죠. 그럼 한 2,450건 이상 될 거고요. 3월 달 거래량은 아마 3,000건이 넘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긍정적인 것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입니다.
이 전세 거래량이 전세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전부 전환을 했는데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지금 3%대도 나오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가격보다는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상당히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한 점이 크다. 평년에 1월, 3월 거래량을 거의 이제 추월을 했다. 그래서 3월 28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12,510억 건 상당히 지금 평년 수준을 예년 수준을 회복했죠. 그래서 거래량, 전세 거래량, 매매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일 뿐이에요. 이 부동산 투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다. 우리가 돈이 뭐 엄청나게 많으면 좋겠지만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너무 없으면은 돈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만한 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재테크의 하나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다. 자,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디플레이션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일본같이 장기 침체를 겪어보지 않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만 경험을 했던 나라예요.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실물 자산,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해체하는 그런 자산으로 실물 자산이 등장을 한 거죠. 거기에 뭐 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골동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그런 실물 자산으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해야지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정부의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정부의 큰 틀이 뭔가? 작은 걸 보지 말고 일단 큰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떤 게 큰 틀이냐. 지금 보세요. 정부 정책은 단순하잖아요. 특히 서울의 정책은 너무 단순합니다. 도심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거는 사실 모든 정부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도심의 주택 공급 늘려서 공급을 늘려서 안정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잖아요. 그렇다면은 도심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은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엔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건물 부숴서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유일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수요 공급의 원칙. 그래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공급이 작은 지역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투자하세요. 지역적인 양극화가 커지는 시기잖아요.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커지고 또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 양극화 시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입지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가장 뛰어난 화두고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입지 좋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입지 좋은 곳.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은요.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재개발은요. 낡은 빌라 단독주택 이런 달동네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게 재개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데 이 재건축은요. 이미 입지 좋은 곳들은 가격들이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에 지금 투자한다면 여유자금이 무조건 10억 이상 있어야 돼. 10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재건축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어요. 입지 좋은 곳에. 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디에 눈을 돌려야 돼요? 재개발로 눈을 돌려야 돼요.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내 돈을 불려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은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평당. 그래서 대지 지분이 적으냐 많으냐를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대지 지분이 적냐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가. 재건축하고는 틀려요. 재건축은 대지 지분 면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재건축을 할 때 대지 지분 면적. 근데 재개발은 대지 지분 면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토지의 효율성이 중요해요. 토지의 효율성. 이 토지의 효율성이 뭔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 토지의 효율성이 뭘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서대로 보면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단독주택이 1층에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50평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몇 명이 살아요. 단독주택이 2층짜리가 있다면 뭐 1층이나 2층이 주인집이고 세를 줘서 뭐 2가구 정도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2층. 그렇죠. 그러면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라는 어떻게 돼요? 빌라는 뭐 최소 5층, 6층 되니까 5층, 6층에서 201호, 202호 두 개씩 아니면 3개 가구씩 한 층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땅을 활용하는 효용도가 넓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7층, 뭐 15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효용성이.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가장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축 빌라가 나오고, 그 다음 구축 빌라,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장 효용성이 떨어져요. 이 단독주택이. 대지 지분은 커. 대지 지분은 50평이야. 대지 지분 50평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대지 지분 5평짜리 신축 빌라, 구축 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단독주택이 대지 지분이 크니까, 대지 지분 물론 엄청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큰 거를, 단독주택은 또 가격이 싸죠. 일단 가격이 싸요. 이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은 한마디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요 구역이 재개발이 돼. 재개발이 되면은 여기에 이런 집도 있고 요만한 집도 있고 요런 집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발만 걸치는 거예요. 발만. 그럼 요게 가장 좋은 건 한 평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한 평. 한 평짜리에 내가 가지고만 있을 수 있다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대지 지분이 6평 이상 돼야 받는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한 평만 되면 돼요. 저기다 저 선에 발만 걸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가장 우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지분을 사는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자, 재개발 투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재개발 투자는 거주 목적이 아니고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즉, 투자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야, 재개발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데 재수 없으면 20년 걸려. 한남뉴타운 봐봐. 2003년도에 지정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어. 거기는 20년 돼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나는 한남뉴타운이 너무 좋으니까 난 꼭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거주할 목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거나.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투자는 제대로 알게 되면요, 빠른 시간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이 재개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은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자, 어느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이 구역 지정이 됐다면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됐다 그러면 또 가격 또 뛰어. 여기서 가격 뛰고, 여기서 뛰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 시행기가 났어. 또 뛰어요. 공사하는 기간은 조용하지만 나중에 공사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또 올라. 이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이 준공이 됐을 때 올라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가 있는데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새 아파트니까 가장 많이 올라. 하지만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재개발의 매력은 어떤 거냐면은 어느 단계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내가 충분히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를 할 수 있던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인데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이익이 극대화될까요? 이미 조합 설립이 됐다 그러면 가격이 이미 뛰어 있잖아요. 가장 기본 단계는 여기에요.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요때 들어가야 돼요.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그러면은 완전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기 단계가 위험하다?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사업 초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면서 매도 시기를, 이 많은 시간 동안의 매도 시기를 내가 언제 매도를 할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준공이 됐을 때. 그랬을 때가 가장 좋겠죠. 가장 많이 오르니까. 하지만 그런 기다리기가 힘든 분들은 중간에 얼마든지 팔고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다. 뭐 이 투자의 대가죠. 존 템플턴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존 템플턴 펀드까지 만들었던 자기 이름 걸고 유명한 투자의 아주 전설적인 분인데,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다. 자, 부동산 시장 하락을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상승을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우리 역사상, 전 세계 부동산 역사상, 그리고 경제, 주식 이런 시장들을 보면요. 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 항상 우상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격이 예전 가격보다 떨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게 내 재테크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행이 확실한 곳들, 이런 곳들에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리고 투자에서 실패했던 분들 오세요. 제가 다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